당뇨 전 단계에서는 증상들이 거의 없고 몇 가지 신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금방 다시 배가 고프고 피곤하고 손발이 저리는, 또 상처가 잘 낫지 않는 이러한 증상들이 생기면 검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합병증이 걱정이 될 때 당뇨약을 드시거든요. 다이어트를 하면 다시 그 전 단계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저희 병원에서 렛민 사례자분이 한 분 계셨는데, 위풍선이라는 거는 다이어트의 비수술적인 거 가장 윗단계에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풍선을 집어넣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체중 변화가 없었어요. 제작진분들이 이분은 못한다, 그분이 제일 많이 빠졌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의도 우리편안내과 이광균 원장입니다. 저는 내과 전문의이고 소화기내과 분과 전문의를 했고, 닥터 광사부라는 채널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 채널은 다이어트와 비만, 여러 가지 건강과 관련된, 또 내과 전반에 관련된 정보를 조금 더 근거 있는 자료를 찾아서 여러분들께 많이 전달드리고 있는 채널입니다. 체지방을 빼려면 칼로리를 어느 정도 조절해야 하나요? 네, 체지방을 줄이려면 결국에는 섭취보다 소비가 많아야 되거든요. 이것은 마치 이 통장 관리랑 비슷한데요. 월급보다는 지출이 많아야지 잔고가 줄겠죠. 우리가 저장돼 있는 이 잔고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에 500칼로리 정도를 적게 먹거나, 그만큼 더 움직이면 일주일에 약 0.5kg의 감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식사량만 줄이고 운동을 안 하면 체중은 빠져도 근육이 같이 빠지게 됩니다. 이 운동은 꼭 병행해야 되는 것이죠. 이 체지방을 단기간에 빼기 위한 운동은요, 또 공복 유산소 걷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 상태에서 한 30분 정도 걷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체지방 연소에 가장 효과적인 습관과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기간 안에 체중 감량을 해야 할 때의 식단을 추천해 주신다면요? 단기간 안에 급하게 체중을 빼야 할 때는요, 이 탄수화물의 섭취 비중을 줄이고 단백질과 또 채소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을 해야 합니다. 구성 비율은 탄수화물 30%, 단백질 40%, 지방 30% 정도, 즉 3대 4대 3 정도의 단백질의 함량을 높이는 쪽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탄수화물은 흰 쌀이나 빵 대신에 현미나 귀리, 고구마처럼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복합 탄수화물 위주로 바꾸시고요. 단백질은 하루에 체중 1kg당 1.2g에서 1.5g 정도 드셔야 지방이 빠져도 우리의 근육이 유지가 됩니다. 운동은 이 공복의 유산소 걷기에 주 2, 3회 정도의 근력 운동을 섞어서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 걷기, 또 저녁에는 스쿼트나 런지와 같은 하체의 큰 근육의 위주로 근력 운동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 후 요요 현상을 겪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네, 요요가 오는 이유는 살만 뺐지 우리가 몸이 전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바뀐 게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근육이 줄어든 상태에서 식사량만 줄여서 체중을 감량하면 기초 대사량이 같이 낮아지고 지방은 더 잘 쌓이게 됩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는 체중만 보지 마시고 근육과 기초 대사량을 유지하는데 조금 더 중점을 두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이 식단과 운동을 동시에 함께 교정하셔야 합니다. 식단은 단백질을 중심으로, 운동은 공복의 유산소 운동을 중심으로, 또 근력 운동은 주에 2, 3회 정도를 위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요 현상이 적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렵게 느끼신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도 운동을 하셔야만 요요 현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요즘 한창 인기 있는 위고비 주사가 있는데요. 이 위고비 주사를 통한 다이어트들도 요요 현상이 조금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운동을 하셔야만 요요 현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논문에 밝혀져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 저탄고지 등 다이어트 방법은 어떤가요? 간헐적 단식은 일정 시간 동안 공복을 유지하면서 인슐린의 분비를 낮춰주는데 도움이 되는데요. 특히 공복 시간이 14시간에서 16시간 정도가 유지가 되면 지방 분해가 활발해지고 체중 감량에도 효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단식 시간에 폭식을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탄고지도 초반에는 체중이 빠르게 빠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콜레스테롤의 문제나 영양 불균형이 생길 수 있어서
전문가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꾸준히 실천 가능한 방식으로 식단과 운동을 교정하는 것입니다. 살 빠질 때 오는 신호가 네 가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신호들인가요? 이 첫 번째는 아침에 몸이 가벼워집니다. 수면의 질도 좋아지고요. 또 두 번째는 식후 포만감이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혈당이 안정화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는 이 체온이 올라가고 손발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초 대사량이 올라가서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또 이러한 혈액순환 개선이 또다시 살을 빠지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허리띠가 헐렁해집니다. 우리가 체중보다 먼저 동시에 빠지는 것이 바로 이 내장 지방인데요. 이러한 변화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하면 바로 내 몸이 체질적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장 지방을 소멸시키는 방법 두 가지를 소개시켜 준다면요? 첫 번째는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식단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정제된 탄수화물 대신에, 즉 가공식품 대신에 현미나 귀리, 통밀 종류로 바꾸고요. 또 단백질과 채소의 중심으로 식단을 바꾸시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간헐적 단식을 병행하시면 내장 지방의 감량에 도움이 되고 또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식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단백질을 저장할 수 있는 몸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근력 운동을 하셔야 근육량이 늘어나고 그 자체로 인슐린의 저항성을 낮춰줄 수 있습니다. 근육은 마치 지방을 태우는 이 난로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지방을 태우는 연료를 태우는 공장과 같은 이 근육을 많이 만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내장 지방을 줄이려면 식단으로 인슐린을 안정시키고 운동으로 근육을 지켜야만 합니다. 다이어트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요? 다이어트 하면서 가장 문제가 의지가 금방 꺾이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어떤 약물 치료나 또 요즘에 나오는 위고비나 또 여러 가지 시술을 통해서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또 비만을 치료를 하면 의지가 정말로 일단 최소한도로 3개월은 가야 어떤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한 달 정도 하고 중간에 멈추는 분들, 약물도 마찬가지거든요. 또 위고비도 마찬가지고 또 노력도 마찬가지고 한 달 정도 하고 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요요 현상만 더 심해지고 정말로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하지 못하고 계속 비만으로 계속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다이어트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역시나 환자분들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실천하는 분들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 그거를 옆에서 도와주고 하는 것들이 또 다이어트 커뮤니티나 또 의사 선생님들이 같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고비만 써도 살이 잘 빠질까요? 요즘에 위고비가 나와서 한창 또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그 전에 삭센다라는 주사가 나왔을 때도 동일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삭센다가 마치 만병통치약인 양, 삭센다만 쓰면 정말로 뭐 비만의 뭐 치료가 다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왔지만 이제는 이제 위고비로 대체가 거의 됐고 그다음에 삭센다도 요요 현상이 있었고 실패하는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위고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위고비로 유명한 그 해외 유명한 저명 인사가 누굽니까? 일론 머스크거든요. 일론 머스크 때문에 위고비가 유명해졌어요. 근데 위고비를 일론 머스크가 잠시 중단했을 때가 이 사람이 요요 현상을 그대로 보여줬어요. 그래서 요요 현상이 일론 머스크도 위고비를 끊었을 때 여러 가지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반드시 병행했어야 요요 현상이 없었을 텐데 중간에 다시 살이 찌는 사진들이 막 올라왔고 다시 위고비를 시작했든지 다시 다이어트를 열심히 했든지 간에 다시 살이 또 빠지는 요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고비가 만병통치약은 아니고 위고비를 지금 저희도 도입된 지 꽤 오래됐는데 중간에 멈추는 분들도 있고 또 요요 현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아예 효과가 없는 분들도 있어요. 용량을 올렸지만 아예 효과가 없기 때문에 보통은 위고비를 3개월 정도 했을 때 효과가 없으면 중단하라고 권고가 돼 있어요. 그래서 위고비에 효과가 없구나 하는 사람들도 꽤 있단 말이죠. 그리고 위고비는 구조적으로 특징적으로 삭센다보다 멈추었을 때 요요 현상이 조금 더 잘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고비에 과연 요요 현상을 없게끔 어떻게 끌고 가느냐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하느냐, 이 방법이 논문에 발표가 됐는데요. 그게 바로 운동을 같이 처음부터 병행하는 것이었고, 또 식단을 스스로 의지를 통해서 계속 교정해 나가는 것이 요요 현상을 적게 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위고비 하나만을 의지하는 것은 반드시 요요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 위고비를 끊었을 때, 위고비를 뭐 평생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이어트의 목적이 어느 정도 체중을 신나게 감량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목표 체중에 도달하면, 나의 그 식습관이 교정이 됐어야 되고, 또 운동의 습관이 교정이 됐어야 돼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요요 현상이 없게끔 계속 건강하게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운동하고, 제가 말씀드린 그 식단 교정과 운동을 같이 병행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죠. 기억에 남는 다이어트 환자가 있으실까요? 기억에 남는 분은 다낭성 난포증후군이라는 이런 질환이 있는 분이 있었어요. 다낭성 난포증후군이 뭐냐면 여성분이 호르몬에 이상이 생깁니다. 다낭성 난포. 난소에 낭종들이 많이 있어서 그 호르몬의 변화가 생겨서 불임이 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호르몬적인 균형이 깨지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이런 분들의 특징은 임신이 잘 안 되는 또 특징이 있거든요. 불임, 난임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저희 병원에서 대기를 통해서 다이어트에 성공을 했어요. 이분의 꿈은 원래 스튜디오스였었거든요. 근데 본인의 이제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고, 자기가 딱 그 표현이 자기가 코끼리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거울을 봤더니 코끼리 같이 보이는데, 나는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 나는 지금 다낭성 난포증후군이 대학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살을 빼지 않으면 이거는 치료가 안 된다. 그리고 다낭성 난포증후군의 주 치료는 다이어트예요. 체중을 빼는 거거든요. 이런 난치의 병도 체중을 빼면 치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하신 분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분이, 이 불임과 난임으로 고생하셨던 이 다낭성 난포증후군이 다이어트에 성공하신 뒤에 이런 것들이 이제 완치가 돼서 싹 사라지고, 본인의 체중도 본인의 의지와 이런 노력을 통해서 한 3, 4년 동안 계속 유지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기도 잘 낳고, 이제는 이분이 전보다 더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돼서 굉장히 성공적인 삶을 살고 계세요. 그래서 이 비만 치료와 다이어트 성공한 이 케이스가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케이스 중에 하나죠. 그리고 한 가지는, 비만인 경우에 환자분들이 고민하시는 것이 우울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비만인 경우에는 우울증 환자가 많아요. 그리고 논문에서 통계적으로 봐도 비만인 경우에 우울증의 빈도가 높아지거든요. 본인에 대한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옷도 안 맞고 하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비만은 이제는 어떤 미용적인 측면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질병적인 측면으로 봐야 되거든요. 비만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우울증, 여러 가지 대사증후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지방간, 이러한 대사증후군이 생기니까 질병으로 봐야 되는 게 맞고, 이분이 또 기억나는 거는, 우울증이 있었는데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나서 이 우울증이 굉장히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 이제 오셔서 자기가 우울증을 이제 치료하고 해서 스스로 나는 이 다이어트의 중요성을 한번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다 하고서 스스로 인터뷰를 저한테 제안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삶에서. 미용적인 거는 둘째 치고서라도 우리가 정신적인 건강이나 내면적인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꼈었죠. 고도 비만과 초고도 비만의 다이어트 방법은 똑같은가요? 고도 비만과 적당한 비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그걸 뛰어넘는 초고도 비만은 접근이 달라야 합니다. 고도 비만과 어느 정도의 그냥 통통한 정도의 비만은 내가 노력해서 또 식단 관리와 운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운동을 하면 많이 빠질 수 있거든요. 많이 성공하기도 하고. 근데 초고도 비만 이상으로 가면 의학적인 도움을 필요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혼자서 노력해서는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학적인 도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초고도 비만, 그리고 비만, 고도 비만 이상에서는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기기 때문에 약물 치료, 또 약물 이상의 것, 뭐 지금 나와 있는 위고비 주사도 그렇고, 또 위풍선, 위에다 풍선을 넣어서 다이어트를 도와주는, 포만감을 유도시키는 그런 시술, 그다음에 위밴드, 위절제, 이런 것들이 초고도 비만 이상에서 행해지는 것들인데요. 우리가 초고도 비만 이상으로 가면 여러 가지 질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은 질병이라고 보는데, 여러 가지 질환 중에서 고혈압,
그다음에 고지혈증, 당뇨, 지방간, 뭐 여러 대사증후군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서 의지로 이런 초고도 비만 환자분들이 다이어트를 성공할 것이다. 통계적으로는 10% 미만의 이 통계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고도 비만에서는 본인의 의지로 잘 안 될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을 찾아서 약물 치료, 현대의학이 비만 쪽에도 많이 개발이 돼 있고 또 방법들이 많이 있으니까 약물 치료 방법이나 초고도 비만 이상에서 행해지는 비만 시술, 여기에는 위풍선과 위밴드, 위절제, 위소매술 이런 것들이 행해져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비만이 질병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비만은 예전에는 어머 뚱뚱해, 살이 쪘어 하면은 보기 안 좋아 이런 미용적인 걸로 치부를 했는데 이미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비만을 질병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부터 그 이상부터 비만을 질병으로 보는 관점이 전 세계적으로는 더 일반적인 관점이고, 비만은 질병이다라는 것이 맞는 얘기가 뭐냐면 비만 이상, BMI 30 이상의 고도 비만과 35 이상의 초고도 비만은 여러 가지 질병을 동반하는 경우가 다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질병을 동반하거든요. 여러분이 건강검진을 했을 때 자기가 조금 비만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간 초음파만 봐도 지방간이 있습니다. 그 지방간이 너무 많아서 야, 이게 질병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방간은 질병이에요. 지방간이 오래되면 간 경변, 또 간 경화, 간 암에까지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거 하나만 있어도 질병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비만은 질병이라고 보는 관점이 맞고, 또 비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비용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또 이행될 때 들어가는 치료나 이런 것들이 사회적 비용들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비만을 질병으로 보는 관점이 맞습니다. 다이어트 하는 사람에게 권유하는 음식과 피하라고 하는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꼭 피하라고 하는 음식은 인스턴트 음식입니다. 인스턴트. 그러니까 가공식품, 뭐 라면이나 뭐 빵류나 그러니까 밀가루 음식들, 면류 이런 것들을 좀 피하라고 하고요. 당을 금방금방 올릴 수 있는 그런 뭐 주스나 이런 달달한 음료, 탄산음료 같은 그 음료수 같은 것들을 좀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어렵게 다이어트를 한 다음에 자기한테 이제 나쁜 거를 드시는 거죠. 달달한 음식들, 뭐 금방금방 탄수화물 섭취를 많이 해서 금방금방 당을 올릴 수 있는 음식들을 피하라고 교육을 드리고, 원하는 거는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많이 드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또 과일들이 있어서 블루베리나 사과 같은 것들은 다이어트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야채와 같은 것들은 포만감을 유도시키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되게 도움이 되고요. 아침에 뭐 단백질과 같은 그릭 요거트나 또 계란과 같은 달걀과 같은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당뇨가 걸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비만으로 인한 당뇨가 제일 많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유전적인 당뇨가 있고 비만으로 인한 당뇨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해서 당뇨가 생기는데, 비만으로 인한 당뇨가 또 가장 많은 당뇨 환자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당뇨로 가기 전 단계에서 여러 가지 노력들과 다이어트를 한다면 당뇨로 가지 않거든요. 이미 당뇨로 갔을 때에 약물 치료를 해야 되는 시점이 있어요. 식이 조절하고 운동하고 노력을 했을 때도 계속 당이 높을 경우에. 그래서 당뇨로 인한 합병증이 걱정이 될 때, 그때는 이제 당뇨약을 드시거든요. 그래서 당뇨약을 드시는 시점부터는 계속 당뇨약을 드시게 돼 있는데, 이때도 사실은 체중을 빼고 다이어트를 하면 다시 그 전 단계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만으로 인한 당뇨 환자분들은 첫 번째 치료는 당뇨약을 먹는 것이 아니라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치료가 되는 것이죠. 당뇨 전 단계 증상들을 알려주신다면요? 당뇨 전 단계에 어떤 증상은 특별히 없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죠. 당뇨 전 단계일 때 어떤 증상으로 나타난다면 당뇨를 빨리 찾을 수가 있겠죠. 근데 전형적인 당뇨의 증상은 입마름 증상, 즉 갈증이 심해지거나 배가 자주 고픈 증상이 나타납니다. 음식을 많이 드시거나 또 소변으로 당이 배출되기 때문에 소변을 자주 보거나 하면서 그러면서 살이 빠지는 것이 당뇨의 전형적인 증상인데요. 이 당뇨 전 단계에서는 이러한 증상들이 거의 없고 이러한 것들이 더 무서운 점인데요. 하지만 이제 몇 가지 신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식후에 금방 다시 배가 고프고 또 자주 피곤하고
손발이 저리는 이러한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거나 또 상처가 잘 낫지 않는 이러한 증상들이 생기면 병원을 찾아가서 당뇨에 대해서 한번 검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꼭 당뇨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이 변화가 반복된다면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기에 알아차리면 당뇨 전 단계에서는 당뇨로 가지 않고 이 단계에서 식이 조절하고 운동만 잘 하더라도 다이어트만 잘 하더라도 정상으로 다시 되돌아올 수가 있거든요. 당뇨 관련 기억나는 환자가 있다면요? 기억나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당뇨와 고지혈, 고혈압이 있는 고도비만 환자분이 있었는데요. 저희 병원에 오셔서 이러한 합병증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으셨습니다. 근데 비만이셨거든요. 초고도 비만에서 이런 합병증 세 가지를 다 갖고 있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 위풍선 치료를 저희가 권고를 드렸는데요. 위풍선 치료는 뭐냐 하면 위에 일정 부피의 풍선을 넣어서 포만감을 유도시키고 포만감은 일어나니까 식사를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사를 줄이는 방향으로 일단 우선은 치료를 해야 운동도 하고 하면서 살이 빠지는 것이거든요. 얼마 전에 그리고 이 고도비만, 초고도비만 환자에서 위풍선 시술이 국가에서 이거는 질병으로 보고 보험 적용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보험 적용에 범주에 들어가는 분이 한 분 오셨었어요. 그래서 보험이 되니까 이런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풍선을 넣읍시다. 해서 풍선을 넣었어요. 여러 가지 다이어트를 했는데도 다이어트에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이런 반복적인 거를 하다 보니까 또 우울감이 또 왔어요. 우울증이 또 오니까 제 말씀을 듣고서 이 단계에서는 풍선이 가장 좋겠다 하는 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도비만 이상에서 초고도비만 이상에서 합병증이 있을 때는 퍼센티지가 있어요. 빠지는 퍼센트. 본인의 체중의 6개월에 한 18% 정도가 평균적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고 여러 약물 치료의 가장 이제 최고 높은 데이터는 1년 동안에 8%에서 10% 정도의 평균 체중이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120kg이신 분이 10% 빠져도 12kg가 빠지는 거잖아요. 근데 100kg를 넘는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게 평균적으로 100kg 넘으니까 갈 길이 멀단 말이죠. 그래서 풍선으로 빼면 풍선으로 더해서 식이 조절과 운동을 교정해야겠다 하는 계획을 갖고 풍선을 집어넣고 다이어트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스스로도 열심히 했고 병원에서도 막 계속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주고 여러 가지 감시를 또 해주고 먹지 말라. 그리고 부모님을 통해서도 계속 주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25% 정도가 빠지셨어요. 25% 정도 빠지니까 당뇨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약을 하나씩 줄이기 시작해서 혈압, 뭐 고지혈증 다 줄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한번 빠지다 보니까 본인도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신감이 얻어서 계속 운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풍선이 이렇게 이제 고도 비만에서 치료로 돼 있는데 그분한테 이제 여러 가지 치료를 했을 때 가장 유리한 치료가 뭘까를 고민하고 이분한테 알맞은 이제 치료를 범주를 정해서 풍선 시술을 해주면 그렇게 고도 비만에서도 합병증을 줄이고 또 약 가지수를 줄이고 어떤 경우에는 당뇨도 완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혈당 스파이크란 무엇이며 우리 몸속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나요? 우리가 흔히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거든요.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거. 요즘에는 연속 혈당 측정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본인의 혈당이 얼마나 스파이크가 올라가는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실시간으로 5분마다 이제 앱을 통해서 와요. 저도 한번 달아봤는데, 라면 같은 거 먹으니까 혈당이 스파이크 확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가 올라가면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몸에 인슐린이 분비가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그때는 우리 몸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같이 올라가서 몸 전체가 스트레스 상황이 돼요. 그러면 여러 가지 나쁜 그런 기전들이 작동을 해서 몸에서 나쁜 이제 방향성을 갖고 혈관도 안 좋아지고 또 인슐린의 저항성도 생겨서 당뇨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게 점점점 공격하다 보면 혈당 스파이크를 계속 반복적으로 높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게 당뇨로 가는 것이거든요. 인슐린이 계속 저항성을 갖다 보면 이것이 당뇨의 기전인데 당뇨가 생기는 기전인데 인슐린이 계속 높은 수치까지 계속 스파이크를 때리다 보면
어느 정도 무뎌지겠죠. 무뎌지면서 인슐린의 저항성이 생기고 그다음에 당뇨로 이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달달한 음식을 계속 먹다 보면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고 췌장 기능이 망가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당뇨로 이행되는 거죠. 그래서 달달한 음식이나 뭐 면류, 빵류, 밀가루 음식 이런 것들이 이 혈당 스파이크의 주 원인이 돼서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 적게 드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한번 교육을 드리는 것이죠. 식후 혈당을 낮추는 방법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실제로 이제 저희 환자분들이 오면 당뇨 환자분들도 있고 저희는 내과니까 당뇨 환자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리고 당뇨 전 단계의 환자분들도 많이 오시고 또 비만 시술, 위풍선 시술도 많이 하기 때문에 비만인 분들도 많이 오세요. 이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당뇨를 어떻게 하면, 당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그냥 가장 간단한 걸 하나 찝어드려요. 이거는 제가 제 영상에서도 많이 언급했지만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저명한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식사 이후에 15분에서 20분 내로 15분을 걸을 것. 이거 정말로 쉬운 거잖아요. 근데 환자분들이 또 많은 분들이 실천을 안 해서 힘들지만 밥 먹고 나서 바로 앉아 있지 마시고 바로 누워 있지 마시고 바로 15분 내에 15분 정도로 걸을 것. 이거를 항상 교육을 시켜드려요. 걷는지, 산책을 하시는지, 뭐 대단한 운동도 아니에요. 헬스도 아니에요. 그래서 걸으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연속 혈당계를 한번 달고서 한번 해봤거든요. 밥 먹은 다음에 혈당이 쭉 올라갑니다. 혈당이 쭉 올라가고 바로 쭉 올라가는 그래프를 꺾기 위해서 한번 노력을 해봤어요. 한 15분 내에 운동을 했더니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로 이 혈당을 모니터를 하니까 이런 변화가 생기는구나. 그래서 당뇨 전 단계나 당뇨나 비만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전은 똑같기 때문에 식후 혈당을 낮추는 방법은 바로 식사 이후에 15분에서 20분 정도 그냥 가벼운 산책을 하시는 것. 이것이 이제 실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병원에서 다이어트 환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다이어트 환자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셔라.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적게 먹는 것도 힘들고 우리 바쁜 일상과 아무튼 의지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많이 움직이는 것도 사실 힘들어 하시거든요. 보통의 그냥 비만 환자분들, 적당한 건강을 유지하면서 조금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것들이 쉬운데, 고도 비만 이상의, 초고도 비만 이상의, 이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실천하기란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미 고도 비만으로 조금씩 이행이 됐을 때는 이러한 것들을 연습을 하거나 아니면 이 악순환에 계속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고도 비만으로 이미 이행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도 항상 요청을 드리는 게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시는 거, 많이 칼로리를 태우는 거, 이걸 항상 강조를 드려요. 그래서 한 프로그램에서 저희 예전에 렛민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뭐 비포 애프터 해서 실제 사례자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삶이 변하는가, 그거를 저희 이제 한번 사례자분들이 저희 병원에 오셔서 실제 비포 애프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6개월 정도의 프로젝트였죠. 6개월 정도의 프로젝트니까 시간이 충분히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대부분의 비만의 문제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만이 있으면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자존감이 떨어지면서 여러 가지 또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사례자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한번 기억이 나는데 3개월 정도가 됐는데 풍선을 집어넣는데도 불구하고 이 위풍선이라는 거는 다이어트의 비수술적인 거 중에서는 가장 윗단계에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 약물 치료가 효과가 없을 때 위풍선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위풍선의 윗단계에서는 위절제와 위밴드 요렇게 분류가 되는데 약물 치료의 이 비수술적인 것에 가장 윗단계의 풍선을 집어넣는데 3개월 동안 변화가 없었어요. 아무 체중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렛민 프로그램 그 제작진분들이 이분은 못한다. 이분은 하지 말자. 왜냐면 프로그램이 망할 것 같거든요.
비포 애프터를 보여주는데 프로그램이 망하면 안 되니까 이분은 못한다. 이렇게 해서 중간에 다 작가님들도 이분 못하겠다고 하지 말자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오시라고 그랬어요. 병원에 직접 오셔서 저희 건물이 지하 3층부터 지상 10층까지 있는데 저희 병원이 지하 3층부터 10층을 오실 때마다 제가 손잡고서 그 중간중간에 왔다 갔다 시켰거든요. 운동을 안 했던 거예요, 이분이. 운동을 안 하고 우울증이 있어서 집에만 그냥 틀어박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시작하고 운동을 누가 옆에서 뭐 독려해주고 하니까 그때부터 빠지기 시작해서 그분이 제일 많이 빠졌어요. 그 이후에 3개월 동안 그분이 제일 많이 빠져서 누군가가 시동을 걸어주고 이게 어떻게든 동기부여를 주고 해야 풍선도 빠지는구나 이걸 알았죠. 그래서 이런 고도비만인 분들은 옆에서 누군가 독려하는 것이 응원해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그때 또 깨달았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풍선을 넣었으니까 못 먹었을 거 아니에요. 못 먹었는데 살이 안 빠져요. 운동이 중요하다는 거죠. 안 먹고서 가만히 있는다. 안 먹은 만큼 가만히 있으면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먹은 만큼 내가 가만히 집에서 한 500칼로리도 안 쓰고 가만히 있다. 그러면 본인은 500칼로리밖에 안 먹는데 살이 안 빠지느냐? 안 빠집니다. 그래서 적게 먹고 그거 이상으로 많이 칼로리를 태울 준비를 하시고 있어야죠. 그래서 운동은 반드시 필요하고 꼭 꾸준히 연속적으로 하시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면 반드시 체중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원칙이죠. 아침 식사를 먹는 게 좋다는 사람이 있고 안 먹는 게 좋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침 식사는 개인적으로 꼭 드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어머니도 저의 아침을 항상 꼭 차려주셨습니다. 아침 식사는 또 개인의 컨디션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드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밤새 공복이 길어진 상태에서 혈당을 안정화시키고 또 대사를 깨우는 역할을 아침 식사가 하거든요. 특히 당뇨 전 단계나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들은 아침을 걸으면 하루 종일 굶었다 보니까 점심에 폭식을 하거나 혈당 스파이크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를 어느 정도 적게라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공복에 좋은 음식을 추천해 주신다면요? 이 공복에 먹는 음식은 아무래도 이제 위장의 부담이 적고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는 게 좋겠죠. 예를 들면 아침에 삶은 달걀, 또 견과류, 또 그릭 요거트와 같은 음식이 좋습니다. 제 영상에서도 이러한 음식들을 계속 강조를 드렸는데 이것들은 다이어트에도 좋습니다. 또 미지근한 물이나 또 따뜻한 차로 위를 먼저 보호해주면서 또 자극을 해주는 게 좋고 먼저 이러한 것들을 먼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달걀이 보약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무엇이며 효과적인 섭취법은 무엇인가요? 계란은 가장 완전한 이 단백질 식품 중에 하나라고 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 계란의 콜레스테롤 때문에 하루 한 개만 먹으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요즘에는 이 계란에 큰 문제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란을 드셔서 콜레스테롤이 높아질까요? 라는 질문을 또 환자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이제는 이런 논문들이 나와서 저도 이 논문의 데이터를 알려드리고 계란 드셔도 콜레스테롤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이렇게 교육을 해드리고요. 특히 이 흰자는 단백질 공급원으로는 굉장히 훌륭하고 노른자에도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하루 두세 개 정도로 적절히 드시고 또 조리법 같은 경우에는 튀겨서 먹는 후라이보다는 삶거나 반숙으로 드시는 게 조금 더 건강에 또 다이어트에 좋습니다. 아침에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과일과 추천 과일은 각각 무엇인가요? 아침에 바나나나 수박, 이 포도처럼 당지수가 높은 과일을 단독으로 드시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는 과일은 당뇨 환자나 다이어트 환자에게 좋지는 않죠. 이러한 과일은 이 식후 디저트로 드시거나 단백질과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아침에 좋은 과일은 사과나 블루베리, 자몽처럼 당이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입니다. 요거트나 견과류와 곁들여서 드시면 포만감도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식단 조절을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식단은 양과 질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단은 다이어트의 원칙은 골고루 적게 드시는 것이 중요할 텐데 그 중에서 내가 다이어트에 조금 더 관심이 있고 여러 가지 당뇨나 뭐 고혈압, 고지혈증에 조금 더 관심이 있다. 그러면 식단 중에서 탄수화물을 조금 더 줄여주고 단백질을 늘리면서
야채나 채소와 같은 신선한 그러한 음식들을 조금 더 곁들여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인의 의지로 식단을 못하는 경우에는 식단과 같은 이제 앱 같은 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식단을 규칙적으로 이렇게 정해서 우리 주부님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우리 아들들, 우리 가족들 저녁에 뭐 해줄까? 이 식단 짜는 게 제일 고민이거든요. 너무 힘들고요. 어제는 이거 먹었는데 오늘은 뭐 해줄까? 이게 제일 힘든 그 결정장애가 있는 분들은 더 힘듭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정형화돼 있는 그런 식단을 가지고 또 다이어트 앱들을 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그냥 규칙적으로 고민 없이 드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테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단백질이 많은 음식들, 그 그릭 요거트나 견과류와 같은 것들을 곁들여서 드시는 다이어트 식품, 또 아침에 달걀 그런 것들에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들을 먼저 드시고 탄수화물을 조금씩 조금씩 줄여나가는 이런 식단들, 그런 것들이 하나의 또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식단을 너무 잘하셔서 식단에 대해서 뭐 영양학적으로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또 식단을 잘 하시겠지만, 규칙적인 딱 그 폼을 가지고 또 식단을 드시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다이어트 환자에게 권할 수 있는 의료적 치료 방법에는 어떤 단계가 있을까요?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다이어트는 어쨌든 운동하고 식이 조절을 하셔라. 비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환이 있을 때 병원을 많이 찾아오시거든요. 그래서 운동하고 식이 조절은 항상 이 교과서에 한 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하고 식이 조절 할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제 1번이고, 그것이 안 된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병원을 찾아왔을 때, 그러면 실제 환자분이 하고 계신 식단을 한번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설문지가 있는데, 일주일에 술은 얼마나 드시고, 또 카페인은 얼마나 드시고, 빵류나 면류는 얼마나 드시고, 이런 것도 점검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점검 과정이 중요한 거는 뭐냐면, 본인이 얼마나 잘못된 식단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초고도 비만인 환자분들이 다이어트 시작하면 적게 먹는다고 그래요. 근데 제 기준에 따르면 저보다 한 2배 정도 이상은 많이 드시는데 적게 드신다고 그래요. 심지어 위에다 풍선을 넣으신 분도 2공기씩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살이 잘 안 빠지죠. 살이 더디게 빠지고, 먹었는데 항상 더부룩하고 하시다고 호소를 하시는데 점검을 해요. 설문지를 통해서 점검을 하고, 이거는 이제 전 세계 논문에도 나온 내용인데, 이런 설문지를 통해서 이걸 한번 점검을 하면 본인의 어떤 거울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검 차원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 다이어트 식단을 먼저 써서 그걸 점검해 드립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식단이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이거를 줄일 것 이렇게 해서 해드리고, 그 단계를 뛰어넘는 분들은 이 의지도 없어요. 그래서 한 하루 이틀 하다가 안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걸 실천했으면 굉장히 잘 빠지겠죠. 그런 분들은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식욕 억제제, 탄수화물 억제제, 탄수화물 차단제, 그다음에 지방 분해 배출하는 약, 그다음에 변비가 생기지 않게끔 해주는 약들. 그리고 비만인 분들은 장내에 유산균총이 많이 어그러져 있어요. 비만과 관련된 유해균이 장내에 많이 분포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비만과 관련된 또 유산균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투여를 해서 장내 환경을 많이 바뀌어줍니다. 말씀드린 거는 약물의 범주에 속하고, 약물을 여러 가지 투여했는데 3, 4개월 했는데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더 강한 약물이거나 복합을 해서 식욕 억제를 해주고 하는 이제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안전한 약물들을 같이 병행을 한다든지 하는 거. 근데도 효과가 없다. 그리고 풍선 단계로 지나가고, 풍선은 위에 이제 포만감을 극대화시켜서 일정 볼륨을 넣어줘서 이만큼 이상은 못 먹을 거 아니에요. 풍선이 개발된 이치는 우리가 위풍선이라고 하면 굉장히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피디님도 처음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위에다가 일정 부피의 풍선을 집어넣어서 그 부피만큼을 적게 먹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위에 이제 풍선이 볼륨을 주면 그만큼 볼륨만큼은 내가 적게 먹게끔 될 수 있다. 이런 거고, 포만감이 빨리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약물의 밑단계에서는 풍선을 집어넣는데도 풍선에도 효과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로 많이 먹는 거죠. 그래서 배부르면 먹고 토하고 이런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은 정신과적인 치료를 병행하셔야 되고,
또 이 단계를 넘어가는 분들, 정말로 비만에 의해서 심근경색이나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정말로 생명이 위험하고, 또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기대 수명이 짧아져요. 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으면 기대 수명이 짧아질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 있으니까. 첫 번째 치료가 비만 치료인데, 그거를 위해서 위풍선 또 이 위의 단계를 위절제, 위밴드 이렇게 가져가고 있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수술적인 거보다 비수술적인 거가 조금 더 안전하고, 수술이 아니니까 감염의 위험성도 떨어지고 출혈의 위험성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고도 비만, 초고도 비만에서 위풍선을 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죠. 그리고 위풍선도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고, 약물도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위풍선 더하기 식욕 억제제,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서 환자분들을 도와주는 것이죠. 원장님의 병원이 위풍선 시술로 굉장히 유명하다고 들었습니다. 위풍선 시술의 장단점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위풍선의 장점은 아무래도 비수술적인 고도 비만 치료라는 것이죠. 그리고 단기간, 보통은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위에 이제 풍선을 집어넣고 다이어트를 유도를 하게 되는 이제 시술인데, 수술이 아닌 고도 비만 치료이기 때문에 출혈의 위험성이 없고, 몸에 이 수술의 흔적이 없죠. 그리고 위에 변형이 없는 그런 장점, 가장 큰 장점이 있고, 또 이거는 논문에 여러 가지 이제 논문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시술을 위에 변형이 없기 때문에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체중까지 이제 살이 빠지면 위풍선을 넣어놨던 위풍선을 다시 빼고 다이어트를 계속 유지하면서 다시 2차, 3차 이렇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아무래도 시술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약물 치료보다는 그만큼의 또 위험성이 있겠죠. 구토와 또 복통, 이런 초기에 적응하는 기간 동안에 견뎌야 되는 힘든 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도 비만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감안했을 때 이 짧은 기간에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는 것들의 이런 점들은 내가 이제 목표하는 체중에 이르기까지 노력을 같이 병행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시술 중에 하나인 거죠. 최근 올리브유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올리브유가 몸에 얼마나 좋나요? 이 올리브유는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지중해 식단에 항상 들어가는 핵심 재료 중에 하나죠. 이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 특히나 이 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고요. 항산화 성분도 많아서 염증을 줄이는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샐러드에 생으로 뿌려서 드시거나 나물 무침에 또 참기름 대신에 활용하시면 좋고요. 너무 높은 또 온도에서는 올리브유가 산화되기 때문에 튀김보다는 생식이나 약한 불에 쓰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살을 빼려면 유산소와 근력 운동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한가요? 우리가 이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둘 다 중요하지만 이 목적에 따라서 다르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체지방 감량이 목표라면 공복에 유산소 운동이 조금 더 효과적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걷기나 이 가벼운 조깅처럼 지속 가능한 운동이 조금 더 좋고요. 근력 운동은 체형 개선과 기초 대사량의 유지에 또 필수적인 것이죠. 보통은 공복 유산소 운동, 또 식사 이후에 근력 운동 순서가 조금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에 다 못하시면은 요일별로 월요일은 뭐 유산소 운동, 또 화요일, 목요일은 뭐 근력 운동,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면 살이 빠진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우리가 땀은 체온을 조절하는 반응입니다. 이 곧바로 지방이 빠진다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 몸에 수분이 빠지는 것입니다. 사우나에서 땀 흘렸다고 해서 체지방이 빠지는 것은 아닌데 체중을 재보면 어느 정도 체중이 좀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운동 중에 어떤 강도로 얼마나 지속했는가가 더 중요하고, 저는 환자분들이 오시면 어느 정도 운동 강도로 해야 될까요? 질문을 하시면 심장 박동수가 쿵쾅거릴 수 있도록 운동을 열심히 하세요. 무조건 심박수가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간단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심장이 뛰고 숨이 턱까지 찰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어느 정도 일정 시간 이상 해야 지방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어서 태워지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다이어트는 식단으로는 하지만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추천하실 운동은 무엇인가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은 뭐 환자분들이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거든요. 헬스장을 1년을 끊어야 될까요? 근데 1년을 끊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꾸준히 가시는 분들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다이어트를 결심하면 바로 오늘 운동을 끊거나 운동을 시작하거나 바로 지금 당장에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계단 오르기가 가장 간단하면서 유산소와 근력을 같이 할 수 있는 운동이거든요. 1층에서 10층까지 한 두세 번 정도만 왔다 갔다 왕복을 하시면 거의 숨이 턱에 찰 것입니다. 그리고 막 너무 힘들거든요. 제가 한 20층까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한 번 딱 했는데 20층까지 올라갈 때 너무 힘들어서 심장이 쿵쾅거리는 그런 느낌이 드는 정도의 운동 강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 몸의 심박수가 올라가야지 운동 효율이 올라가고 그때부터 지방을 태우는 그 수준이 단계가 있거든요. 우리가 맥박을 재거나 어렵게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계단 오르기 이거를 한번 실천해 보시면, 계단 오르기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한번 실천해 보시면 운동의 효율도 높아지고 바로 실천해 볼 수 있는 그런 운동이거든요. 4주 동안 체력을 올리는 과학적인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저희가 이제 여의도에 병원이 있다 보니까 만성 피로증후군 호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피곤하대요. 늘 피곤하대요. 왜 피곤하느냐? 원인 중에 음주도 있겠고, 그다음에 야근도 많이 있으시고, 또 운동 부족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인데 너무 피곤한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항상 보는 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체력이 떨어진 분들에게 체력을 단시간에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저도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논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나와 있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매일 조금씩 꾸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15분 걷기부터 시작해도 실천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리고 이제 4주 동안에 꾸준히 운동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주 5회 또 30분 이상 중간 강도의 걷기나 또 자전거 타기, 또 계단 오르기 등의 운동을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간 강도는 대화하면서 조금 대화하기 힘든 정도의 운동 강도가 중간 강도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유산소 운동을 기본적으로 하시고 1주 정도는 체력을 어느 정도 키워놔야, 운동할 수 있는 체력을 키워놔야 근력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체력이 올라갈 것인데, 2주 차부터 이제 스쿼트나 플랭크와 같은 이런 근력 운동, 제가 스쿼트와 플랭크를 왜 말씀드리냐면, 하체 근육들은 굉장히 우리 몸에서 큰 질량을 담당하고 있는 근육인데, 이러한 근육들, 큰 근육부터 키워 나가면 대사량도 올라가고 기초 대사량이 올라가면서 근력도 올라가고 체력이 올라가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중간부터는 근력 운동을 같이 하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심폐기능과 근력을 동시에 키우는 것이 체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기초 대사량을 늘리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해당 방법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이 기초 대사량은 우리가 한마디로 가만히 있어도 연소되고 태워지는 칼로리를 쉽게 말해서 기초 대사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근육량과 밀접하게 연관성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근육이 많은 분들은 더 많이 소비하게 되고 살이 덜 찌게 되고, 또 살이 쪘어도 근육량이 많은 분들은 다이어트를 더 쉽게 하게 됩니다. 지방을 연소시키고 또 칼로리를 소모시키는 이러한 장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력 운동을 반드시 하셔야 하고요. 특히 하체 근육을 키우는 운동이 중요한데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을 키우는 것이 우리가 단시간에 효율을 제일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쿼트나 런지처럼 이런 큰 근육을 자극하는 동작들이 대사량을 높이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것이죠. 폭식을 한 후에 체지방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우선은 폭식이 제일 좋지 않겠죠. 근데 많이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도 확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인슐린 저항성도 올라가고, 폭식이 반복되면 위에 위가 받아들일 수 있는 용적이 또 커지기 때문에 둔해집니다. 그래서 더 많은 폭식을 하게 되고 비만에 더 잘 생기게 되는 것이 바로 폭식인데요. 우선 폭식은 바로 굶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폭식 직후에 바로 굶지 않는 것이 좋고, 오히려 가벼운 공복, 유산소 운동, 가벼운 걷기 정도로 혈당을 낮춰주고, 다음 식사는 단백질 위주로 가볍게
위에 부담이 안 되게 가볍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정도는 이 탄수화물을 많이 줄이시고 물을 많이 드셔서 폭식 이후에 생길 수 있는 붓기와 염분, 폭식을 했으니까 이제 소금기가 많이 들어갔겠죠. 이 염분을 빼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그날 저녁이나 다음날 아침에 근력 운동을 가볍게 해주면 폭식으로 인해서 축적되었던 칼로리들이 전환되는 걸 줄일 수가 있습니다. 치팅데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많은 다이어트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열심히 다이어트하고 치팅데이를 갖고 또 자기가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 혈당적인 측면에서는 치팅데이가 그렇게 좋은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굶다가 뭐 한 2주 정도의 프로젝트를 갖고 뭐 1주씩 내가 반복되는 다이어트를 할 때 하루 정도는 치팅데이를 가져서 내가 먹고 싶은 거 정말로 많이 먹겠다 해갖고 여러 또 방송이나 유튜브들을 보면 치팅데이 때 엄청나게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먹으면 이거는 혈당 스파이크만 올리고 계속 이게 좋지 않은 사이클로 갈 텐데라는 걱정을 하면서 영상을 봤었는데 치팅데이가 어느 정도 이 한도를 가지고 내가 평상시에 적게 먹었으니까 치팅데이 때는 조금 더 건강한 음식을 가지고 내가 먹고 싶었던 그동안 못 먹었던 건강한 음식을 먹겠다. 이게 치팅데이지. 뭐 일주일 내내 굶다가 치팅데이 때 완전 폭식을 간다. 이거는 치팅데이가 엄밀히 따지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건강만 안 좋아지고 위에만 부담만 너무 가해지고 우리가 공복을 오랫동안 가지고 가다 보면 위가 비어있는 시간이 오래 가잖아요. 그런데 그때 무리하게 폭식을 하면 위에 분명히 탈이 납니다. 그래서 위의 건강 측면에서도 이 치팅데이를 이런 식으로 폭식을 하는 경우는 좋지 않고 이 치팅데이도 아니고 건강을 나쁘게 이제 위나 이런 몸에 좀 무리가 갈 수 있는 치팅데이는 가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말씀드렸듯이 내가 평상시에 조금 더 먹고 싶었던 음식을 어느 정도 한계를 갖고 평상시 먹던 양으로 치팅데이를 가져가는 것 그것이 저는 건강한 치팅데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일 일식과 같이 공복을 유지하는 다이어트는 어떤가요? 이미 많은 논문에 따르면 간헐적 단식은 다이어트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건강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다이어트 논문들이 있고 여러 이제 논문에서 간헐적 단식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얼마나 이 간헐적 단식을 환자분들에게 권고를 드려야 될까 항상 고민하거든요.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은 간헐적 단식을 하는 분들이 있고 간헐적 단식을 하지 말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물론 당뇨 전 단계에서는 간헐적 단식이 분명히 충분히 도움이 되거든요. 당뇨 전 단계 비만인 환자분들은 살을 빼는 것이 우선 치료이기 때문에 간헐적 단식이 도움이 되고 간헐적 단식은 다이어트와 건강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간헐적 단식을 할 때 규칙적으로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간헐적 단식이 자기한테 맞으면 그것들을 계속 생활화해서 16대 8 뭐 간헐적 단식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계속 오랫동안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연속성의 문제인데 간헐적 단식이 뭐 하루 이틀 간헐적 단식하고 그다음에 폭식으로 간다든지 마치 이제 못 먹었으니까 보상 기준으로 3일 정도는 간헐적 단식하고 3일 정도는 막 그냥 원래대로 드신다든지 이거는 좋지 않은 단식의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당뇨 환자분들은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규칙적인 식사가 되게 중요한데요. 간헐적 단식을 할 경우에는 규칙적인 식사를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저혈당의 위험성이 있어서 저혈당이 위험한 분들은 간헐적 단식을 할 때 혈당 체크를 잘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간헐적 단식을 할 때 간헐적 그 단식 시간 동안에는 당뇨약을 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실 때만 당뇨약을 드시고 간헐적 단식할 때도 담당 선생님하고 또 전문의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나에게 맞는 간헐적 단식을 선택해서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항상 비만과 당뇨, 또 다이어트 이러한 것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본인의 건강과 앞으로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본인의 몸의 건강에 굉장히 또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한 다이어트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항상 고민이 있었는데 오늘 이 신사임당 채널에서 저를 불러주셔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은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조금 더 유익하고 조금 더 근거 있는
그런 정보들을 또 전달할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다이어트를 위해서 열심히 또 운동하시고 오늘부터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를 위해서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